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이상한 편지 한 통을 남기셨습니다. 거기엔 단 한 문장만 쓰여 있었죠. 내가 찾을 진실은 7개의 질문 안에 있다. 그때까진 몰랐습니다. 그 7개의 수수께끼가 우리 가족의 모든 과거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줄은.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됩니다. 사연 이야기 시작합니다. 어머니는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병원 침대 옆에서 밤새 손을 잡고 있던 저에게 간병인 선생님이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환자분이 의식이 있을 때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봉투 겉면엔 제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수연아라고. 하지만 어머니 특유의 떨리는 글씨체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다른 사람이 쓴 것 같았죠. 치매가 시작되고 2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가끔 제 이름을 잊으시다가 나중엔 저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봉투가 정말 어머니가 준비하신 건지 의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봉투를 열어보니 분명히 어머니의 필체로 쓰인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수연아, 이제 진실을 알 때가 되었구나.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해라. 내 이름은 왜 수연일까? 황당했습니다. 무슨 수수께끼 같은 말씀인지 이해할 수 없었죠. 하지만 어머니를 떠나보낸 빈 마음에 그 질문들이 마지막 연결고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 방을 정리하면서 저는 계속 그 질문을 곱씹었습니다. 수연이라는 이름에 대해 어머니께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똑똑하고 현명한 아이가 되라고 지었다고 하셨죠. 그런데 어릴 적 가끔 어머니가 제 이름을 부르다가 다른 이름을 혼잣말로 중얼대시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니, 미영아. 그때는 그냥 깜빡하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이상했습니다. 미영이라는 이름을 어디서 들은 걸까요? 궁금해진 저는 다음날 구청에 가서 제 출생신고서를 떼어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출생신고를 한 사람이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조명자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죠. 이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주민등록 등본을 더 자세히 살펴보니 제가 태어난 후 한 달이 지나서야 출생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보통은 출생 후 며칠 내에 하는 것인데 말이죠. 그날 밤 저는 어머니와 함께 살던 동네의 오래된 이웃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30년 전 그 동네에서 조명자라는 이름의 아주머니를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행히 동네 슈퍼를 40년째 운영하시는 박 사장님이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아, 조명자 씨? 그분 참 좋은 분이었지. 당신 어머니랑 친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그분을 찾아? 혹시 제 출생신고를 그분이 해주셨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박 사장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아요. 당신 어머니가 몸이 안 좋아서 못 움직이실 때 조명자 씨가 대신 해주셨죠. 그분이 아니었으면 출생신고가 늦어질 뻔했어요. 그럼 제 이름도 그분이 지어주신 건가요? 아니요, 그건 당신 어머니가 정해주신 거예요. 다만, 박 사장님이 망설이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다른 이름이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바뀌었어요. 조명자 씨가 그러던데 당신 어머니가 갑자기 이름을 바꿔달라고 하셨다고. 집에 돌아와서 저는 더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어머니가 처음에 다른 이름을 생각해 두셨다가 갑자기 수연으로 바꾸신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어머니가 가끔 중얼거리시던 미영이라는 이름과 관련이 있을까요? 어머니 방 서랍을 뒤지다가 낡은 전화번호부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 조명자라는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죠. 번호는 이미 사용하지 않는 것 같았지만 주소가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그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다행히 조명자 아주머니는 여전히 그곳에 살고 계셨습니다. 어머, 수연이구나. 많이 컸네.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시니?
조명자 아주머니께 어머니가 돌아가신 사실을 말씀드리니 눈물을 흘리시며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나를 찾아왔니? 저는 출생신고서 이야기와 함께 어머니가 남긴 질문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조명자 아주머니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역시 마지막엔 진실을 말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수연아, 내 어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었어. 하지만 많은 아픔을 안고 사셨지. 아픔이요? 내 이름 말이야. 처음엔 미영이었어. 그런데 출생신고 직전에 갑자기 수연으로 바꿔달라고 하셨지. 왜냐하면 조명자 아주머니가 말을 잇지 못하시자 저는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미영이라는 이름에 너무 아픈 기억이 있으셨나 봐.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이름으로 새 출발을 하고 싶어 하셨어. 수연이라는 이름에는 내가 맑고 현명하게 자라길 바라는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단다. 그럼 미영이라는 이름과 관련된 사람이 있었던 건가요? 조명자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있었지. 하지만 그건 내가 직접 찾아야 할 이야기야. 내 어머니가 그렇게 계획하신 것 같으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제 이름 하나에도 이런 사연이 숨어 있다니. 그럼 다음 질문은 뭘까요? 어머니 방에서 더 꼼꼼히 찾아보니 잠겨있는 작은 서랍이 하나 있었습니다. 열쇠를 찾아 헤매다가 어머니가 늘 목에 걸고 다니시던 목걸이 펜던트 안에 작은 열쇠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서랍을 열어보니 오래된 일기장 하나와 봉투가 들어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두 번째 질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이 사진 속 남자는 누구일까? 그리고 그 밑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그 사진에는 젊은 시절의 어머니가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제가 본 어머니 중 가장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었죠. 그런데 어머니 옆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제가 아버지라고 알고 있던 분과 전혀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사진을 뒤집어 보니 흐릿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87년 진해. 너를 처음 아는 날. 1987년. 그 해는 제가 태어난 해였습니다. 하지만 진해라는 곳에 대한 기억은 없었죠. 아니, 잠깐. 어릴 적 어머니와 단둘이 어디론가 기차 여행을 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5살쯤이었을 겁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수연아, 엄마랑 여행 가자라고 하시며 기차표를 사셨죠. 목적지는? 맞습니다. 진해였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조금씩 되살아났습니다. 기차에서 어머니는 계속 창밖을 보시며 무언가 생각에 잠겨 계셨습니다. 평소와 달리 말씀도 별로 없으셨고 가끔 한숨을 쉬시기도 했죠. 진해에 도착해서 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어떤 사진관을 찾아가셨습니다. 오래된 사진관이었는데 어머니가 사진관 아저씨와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이후의 기억은 별로 없었습니다. 당일로 다시 돌아왔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어머니가 찾아간 사진관이 바로 이 사진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진해로 향했습니다. 20년도 더 지났지만 그 사진관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진해역 근처를 돌아다니며 오래된 사진관들을 찾아봤습니다. 다행히 30년 넘게 운영하고 있는 사진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추억사진관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죠. 사진관에 들어가서 사장님께 어머니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혹시 이분 기억나시나요? 20년 전쯤에 아이와 함께 오셨던 분인데 사장님은 안경을 쓰고 사진을 자세히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 이분. 기억나요. 참 슬픈 표정을 하고 계셨던 분이죠. 당신이 그때 그 아이인가요? 네, 맞습니다. 혹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사장님은 잠시 망설이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오래전에 찍은 사진을 찾으러 오셨어요. 1987년쯤 찍은 사진이었는데 젊은 남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그 남자는 누구였나요? 잘 모르겠어요. 다만 그분이 그 남자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오지 않는다고. 그래서 사진이라도 가져가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기다렸다는 건 무슨 뜻인가요? 사장님은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당신 어머니는 여기서 그 남자를 30년 넘게 기다리고 계셨던 것 같아요. 가끔씩 오셔서 혹시 저를 찾는 사람 없었나요? 라고 물어보시곤 했어요. 하지만 그 남자는 한 번도 오지 않았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누군가를 기다리고 계셨다니. 그 남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글쎄요. 다만 당신 어머니가 마지막에 오셨을 때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수연이가 직접 찾아야 할 때가 됐다고요. 그리고 이걸 남기고 가셨어요. 사장님이 서랍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주셨습니다. 봉투에는 수연이가 찾아오면 전해주세요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세 번째 질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질문 그날 왜 우리가 진해에 갔는지 기억하니? 그리고 그 밑에는 작은 쪽지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진해 벚꽃 축제 1987.4 10- 약속의 장소. 집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1987년 4월 10일 진해 벚꽃 축제. 그날 어머니와 그 남자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왜 그 남자는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까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1987년 진해 벚꽃 축제에 대해 찾아봤습니다. 그해 4월 10일은 축제의 절정이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일기장을 펼쳐봤습니다. 오래된 일기장이라 페이지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는데 1987년 부분을 찾아보니 4월 10일 날짜에 특별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오늘 드디어 그를 만난다. 아니, 만날 수 있을까? 내 마음이 이렇게 떨린 적이 언제였던가. 수연이를 데리고 가기로 했다. 그 아이도 아빠를 만나야 하니까. 아빠를 만나야 하니까.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그 사진 속 남자가 제 친아버지라는 말인가요? 일기를 더 읽어봤습니다. 4월 11일 그는 오지 않았다. 벚꽃나무 아래에서 수연이와 함께 하루 종일 기다렸지만 약속을 어겼다. 또다시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수연이가 아빠는 언제 와요? 라고 물어볼 때마다 대답할 수가 없었다. 어떻게 말해야 할까? 내 아빠는 우리를 버렸다고. 아니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결국 그날 밤 결심했다. 수연이에게는 다른 아빠를 찾아주자. 진짜 우리를 사랑해줄 사람을. 일기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그때 얼마나 힘드셨을지. 그리고 저는 그때 5살이었는데 아빠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기억이 조금씩 되살아났습니다. 그날 진해에서 어머니와 함께 벚나무 아래 앉아 있었던 기억, 그리고 아빠 언제 와요? 라고 물어봤던 기억이 선명해졌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가 아버지라고 알고 있던 분은 누구실까요? 일기를 더 읽어보니 답이 나와 있었습니다. 4월 15일 민수 오빠를 만났다. 오빠는 여전히 착하다. 우리 사정을 얘기하니 수연이를 자기 딸로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고마운 사람이다. 수연이에게는 이제부터 민수 오빠가 아빠라고 해야겠다. 진짜 아빠 이야기는 수연이가 다 크면 그때 말해주자. 민수. 제가 아빠라고 부르고 있던 분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제 친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가 재혼하신 분이었던 건가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 사이에 혼인신고서나 그런 서류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단순히 동거를 하신 건가요?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저는 아버지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아버지는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생전에 술을 많이 드셔서 간경화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무덤 앞에 서니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혈연 관계는 아니지만 그래도 저를 키워주신 분이니까요. 그런데 무덤 근처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무덤 옆에 작은 돌 하나가 얹혀 있었는데 그 돌 밑에 작은 봉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 네 번째 질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네 번째 질문, 진짜 아버지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 안에는 DNA 검사 결과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언제 이런 검사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민수 아버지와 저 사이에는 혈연 관계가 전혀 없었습니다. 0%였습니다. 그럼 제 친아버지는 정말 그 사진 속 남자인 건가요? DNA 검사서를 더 자세히 보니 비교 대상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김태진이라는 이름과 함께 친자 확률 99.9%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김태진. 이 이름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았는데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 물건들을 더 꼼꼼히 뒤져봤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니가 늘 사용하시던 화장대 거울 뒤에서 또 다른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수연아,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이미 많은 것을 알았을 거야. 그래, 김태진이 내 친아버지다. 하지만 그 사람을 원망하지는 마라. 그에게도 사정이 있었을 거야. 너를 임신했을 때 그는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한 상태였어. 내가 바보였지. 그래도 사랑한다고 믿었으니까. 그는 아내와 이혼하고 우리와 함께 살겠다고 약속했어. 하지만 진해에서의 그 약속도 지키지 못했지. 결국 그는 자신의 가정을 선택했고 우리는 버려졌어.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 너라는 소중한 선물을 얻었으니까. 편지를 읽으면서 어머니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이해됐습니다. 그 많은 아픔을 혼자서 견뎌내시면서 저를 키워주셨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김태진이라는 이름이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지금도 살아있을까요? 만나볼 수 있을까요? 인터넷으로 김태진이라는 이름을 검색해봤지만 너무 흔한 이름이라 특정하기 어려웠습니다. 1987년 당시 어머니와 함께 진해에 있었던 김태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그때 어머니 서랍에서 또 다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명함 하나가 끼어 있었는데 거기에 김태진 마이너스 부산 현대조선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부산 현대조선소. 1987년 당시 그곳에서 일하셨던 분이라면 지금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음 날 저는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현대조선소에 가서 30년 전 김태진이라는 분에 대해 문의해봤지만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자세한 정보는 알려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인사 담당자가 한 가지 힌트를 주었습니다. 김태진 씨라면 1990년에 퇴사하셨어요. 그 후 개인 사업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혹시 조선소 근처 동네에서 물어보시면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선소 근처 동네를 돌아다니며 김태진이라는 이름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몇 시간을 헤매다가 한 카페 사장님이 기억한다고 하셨습니다. 김태진 씨요? 아, 그분 알죠. 조선소 다니시다가 나중에 작은 기계 공장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다고요? 네,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셨죠. 그런데 왜 그분을 찾으시는 거예요? 저는 상황을 설명할 수 없어서 그냥 아는 분이라고만 했습니다. 그분 가족들은 어떻게 되셨나요? 부인과 아들 하나 있으셨죠. 지금도 이 동네에 살고 계실 거예요. 그 순간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제 친아버지는 이미 세상을 떠나셨고 저에게는 이복 형제가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카페 사장님께 김태진 씨 가족의 연락처를 물어봤지만 개인정보라서 알려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대신 그분이 운영하셨던 기계 공장 주소를 알려주셨습니다. 기계 공장은 이미 문을 닫은 상태였지만
근처에서 철물점을 운영하시는 분이 김태진 씨에 대해 잘 알고 계셨습니다. 태진이 형,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세상을 떠나서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당신이 왜 그분을 찾는 거죠? 저는 진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그분이 제 친아버지일 가능성이 있어서요. 철물점 사장님은 깜짝 놀라며 저를 다시 한번 자세히 봤습니다. 그러고 보니 눈매가 좀 비슷하네요. 태진이 형한테 딸이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데 복잡한 사연이 있어요. 혹시 그분 가족 연락처를 아시나요? 아들 명수는 알죠. 아버지 공장 정리하고 지금은 다른 일을 하고 있어요. 연락해 볼까요? 다음 날 저는 김명수 씨를 만났습니다. 저보다 5살 위인 그는 아버지를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아버지한테 딸이 있다고요? 명수 씨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도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이에요. 이걸 보시면 DNA 검사 결과서를 보여드리자 명수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정말인가요? 어머니가 남긴 자료들과 모든 정황이 일치해요. 명수 씨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진해에 두고 온 사람이 있다고 미안한 마음이 있다고요. 그때는 무슨 말씀인지 몰랐는데. 진해요? 네. 아버지가 가끔 진해에 혼자 가시곤 했어요. 무슨 일인지 물어봐도 그냥 옛날 생각 난다고만 하셨는데. 그때 명수 씨가 갑자기 뭔가 생각났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잠깐 아버지 유품 중에 이상한 게 있었어요. 기다려보세요. 명수 씨가 가져온 것은 낡은 편지 봉투였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수연이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뭔지 몰라서 그냥 둬뒀는데. 설마 당신을 위한 편지였나요? 손이 떨리며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수연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는 이미 모든 진실을 알았을 것이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너를 버린 게 아니야. 포기한 것도 아니고. 다만 내가 너무 겁쟁이였어. 가정을 버리고 새로 시작할 용기가 없었던 거야. 내 어머니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줘서 고마웠지. 하지만 나는 그 사랑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어. 진해에서 너희를 기다리게 한 날들이 가장 후회된다. 그때마다 가겠다고 약속하고도 끝내 가지 못했어. 아내 몰래 가족을 버리고 떠날 수 없었거든. 하지만 항상 너희를 생각했어. 수연이가 어떻게 자라고 있는지, 건강한지, 행복한지. 멀리서나마 지켜보고 싶었지만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이제 나는 늙었고 병들었다.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너를 보고 싶지만 그러면 내 인생에 혼란만 줄 것 같아서. 수연아, 나를 용서해달라는 말은 하지 않겠어. 용서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다만 너는 정말 소중한 내 딸이라는 것만은 알아줘. 사랑한다. 편지를 다 읽고 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도 나름대로 아픔이 있었던 거였습니다. 명수 씨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누나, 이제 누나라고 불러도 될까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자주 우울해 하셨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그날 저는 명수 씨와 함께 아버지 김태진 씨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처음 보는 아버지의 무덤 앞에 서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분노도 있었고 원망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까움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처음으로 그렇게 불러봤습니다. 이제 진실을 다 알았어요. 어머니도 아버지도 각자의 사정이 있었던 거네요. 무덤에서 돌아오는 길에 명수 씨가 말했습니다. 누나, 이제 우리가 가족이 된 거네요. 아버지가 못다한 걸 제가 채워드릴게요. 그때 휴대폰에 문자가 왔습니다. 조명자 아주머니로부터였습니다. 수연아, 내 어머니가 남긴 게 하나 더 있어. 집으로 와봐.
조명자 아주머니 집에 가니 큰 트렁크 하나를 내주셨습니다. 내 어머니가 마지막에 맡기고 가신 거야. 내가 다 알게 되면 전해주라고 하셨어. 트렁크를 열어보니 여러 가지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5번째 질문이 적힌 쪽지도 있었습니다. 5번째 질문: 왜 나는 널 혼자 키웠을까? 서류들을 살펴보니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트렁크 안에서 발견한 서류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한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발견한 것은 혼인신고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혼인신고서는 제출되지 않은 채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민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관인이 찍혀 있지 않았죠. 두 번째는 입양 취소 신청서 사본이었습니다. 민수 아버지가 저를 입양하려고 했지만 중간에 취소된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발견한 것은 어머니의 수기였습니다. 1987년 5월 민수 오빠와 결혼하기로 했다. 수연이에게 아버지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하지만 민수 오빠 어머니가 강하게 반대하신다. 혼외자를 데리고 온 여자와는 결혼할 수 없다고 하신다. 민수 오빠는 어머니를 설득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어머니가 그 아이라도 입양으로 받아들이겠다고 하셨지만 나는 거절했다. 수연이를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할 수는 없어. 결국 결혼은 포기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수 오빠는 그래도 우리와 함께 살겠다고 했다. 법적으로는 남남이지만 가족처럼 살자고. 그래서 어머니와 민수 아버지는 법적인 부부가 아니었던 거였습니다. 단지 한 집에서 가족처럼 살았던 거죠. 1990년 3월 민수 오빠가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하는데 집에 와서도 계속 마신다. 수연이 앞에서도 술 냄새를 풍기니까 걱정된다. 1992년 8월 민수 오빠가 술을 마시고 나를 때렸다. 수연이가 무서워해서 방에서 나오지 못했다. 이제 정말 떠나야 할 때인 것 같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까? 수연이와 단둘이 살 수 있을까? 돈도 없고 일자리도 없는데. 어머니의 수기를 읽으면서 그때의 상황이 이해됐습니다. 민수 아버지는 처음엔 좋은 사람이었지만 점점 알코올에 의존하게 되면서 폭력적으로 변했던 거였습니다. 1993년 1월 드디어 결심했다. 수연이와 함께 이 집을 떠나자. 민수 오빠가 출장 간 사이에 짐을 챙겨서 나왔다. 새로운 동네에서 새로 시작하자. 수연이에게는 아빠가 출장을 간 거라고 했다. 아직 어리니까 금방 잊을 거야. 그제서야 어릴 적 기억이 명확해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사를 했고 아버지는 출장을 간 거라고 들었는데 그 후로 계속 돌아오지 않으셨던 거였습니다. 수연이가 가끔 아빠 언제 와요? 라고 물어볼 때마다 가슴이 아프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아빠가 우리를 버렸다고. 아니면 내가 아빠를 떠난 거라고. 결국 아빠가 하늘나라에 갔다고 했다. 거짓말이지만 수연이가 상처받는 것보다는 나을 거야. 어머니는 저를 보호하기 위해 그런 거짓말을 하셨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혼자서 저를 키우시느라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1995년 수연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다른 아이들은 아빠가 학교에 오는데 수연이만 엄마 혼자. 미안하다. 청소 1, 식당 1, 가사도우미 1. 뭐든지 했다. 수연이 학용품 사주고 밥 먹이고 옷 입히는 게 다 돈이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수연이가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어머니의 수기를 읽으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어머니가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셨는지. 그런데 마지막 부분에 이상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2010년 민수 오빠가 찾아왔다. 17년 만에. 많이 늙어 보였다. 술 때문에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진 것 같다. 수연이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거절했다. 이제 와서 무슨.
수연이는 이미 다 컸고 자기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래도 민수 오빠는 포기하지 않았다. 계속 연락을 했고 수연이 소식을 물어봤다. 결국 멀리서나마 지켜보는 것만 허락했다. 그랬구나. 민수 아버지가 나중에 후회하고 저희를 찾으려고 하셨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마음의 문을 닫으신 상태였죠. 2020년 민수 오빠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간경화. 결국 술 때문이었다. 장례식에는 가지 않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안타까웠다. 수연이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알려줄 필요가 있을까? 이미 수연이 마음속에서 아빠는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인데 그때 트렁크 맨 밑에서 또 다른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민수 아버지가 어머니께 쓴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영순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술에 취해서 너와 수연이에게 상처를 준 것 평생 후회하고 있다. 수연이를 한 번만 볼 수 있을까? 사과하고 싶다. 내가 아버지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다. 하지만 내가 반대한다면 억지로 하지는 않겠다. 다만 내가 죽으면 수연이에게 이 편지만은 전해줘. 내가 수연이를 정말 사랑했다는 것만은 알아달라고. 편지를 읽고 나니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민수 아버지도 나름대로 후회하고 계셨던 거였구나. 그때 트렁크에서 6번째 질문을 발견했습니다. 6번째 질문 글을 용서할 수 있을까? 민수 아버지의 편지를 읽고 나서 저는 그분의 무덤을 다시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마음으로요. 무덤 앞에 서니 3년 전과는 전혀 다른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저를 키워준 아버지의 무덤이었다면 이제는 복잡한 사연이 있는 한 사람의 무덤이었습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그렇게 불러봤습니다. 이제 모든 걸 알았어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리고 진짜 아빠도 모두 각자의 사정이 있었던 거네요. 무덤 앞에 앉아서 어릴 적 기억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민수 아버지가 술을 마시기 전에는 정말 좋은 아버지셨거든요.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동물원에도 데려가 주시고 제가 아플 때는 밤새 간병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집에 술 냄새가 나기 시작했고 아버지의 목소리도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그때는 왜 그런지 몰랐는데 이제 조금 이해가 됩니다. 직장 스트레스도 있었겠지만 어머니와 법적인 부부가 아니라는 것, 주변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자신의 어머니와의 갈등. 그런 것들이 쌓여서 술에 의존하게 되셨던 거겠죠. 아버지가 저를 때린 적은 없었어요. 무덤에 대고 말했습니다. 어머니만 그러셨던 거죠? 저에게는 끝까지 좋은 아버지려고 노력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 무덤 뒤쪽에서 누군가의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돌아보니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분이 서 계셨습니다. 혹시 수연이니? 네. 누구세요? 나는 민수 오빠의 동생 은희야. 내 고모가 되는 셈이지. 은희 고모였습니다. 어릴 적에 몇 번 본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고모. 여기 왜 오셨어요? 오빠 기일이 다가와서 성묘하러 왔는데 내가 여기 있어서 놀랐어. 혹시 모든 걸 알게 된 거니? 저는 고모에게 최근에 알게 된 모든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고모는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래. 이제 다 알았구나. 사실 나도 오빠가 얼마나 후회하고 있었는지 알고 있어. 후회요? 오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계속 얘기했어. 수연이한테 미안하다고 어떻게 하면 용서를 구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고모가 핸드백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주셨습니다. 이거. 오빠가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던 거야. 내 이야기가 적혀 있어. 수첩을 펼쳐보니 민수 아버지의 글씨로 제 이야기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수연이 초등학교 입학 마이너스 멀리서 봤다. 많이 컸다. 영순이 혼자 데리고 갔는데
내가 함께 갔어야 하는 건 아닐까? 수연이 중학교 졸업식 마이너스 또 멀리서 봤다. 예뻐졌다. 상도 받았다고 들었다. 자랑스럽다. 하지만 축하해 줄 수 없어서 미안하다. 수연이 대학 합격 마이너스 좋은 대학에 합격했다고 들었다. 영순이 혼자 얼마나 고생했을까. 학비라도 보내고 싶지만 영순이가 받지 않을 거다. 민수 아버지는 멀리서나마 제가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던 거였습니다. 수연이가 취업했다. 좋은 회사에 들어갔다고 들었다. 이제 다 컸구나. 정말 자랑스럽다. 하지만 아직도 사과하지 못했다. 용기가 없다. 병원에서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 이제 정말 시간이 없다.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수연이를 만나고 싶다.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다.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연아,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이 글을 읽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써둔다. 너는 내 딸이야. 혈연 관계는 없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진짜 딸이다. 사랑한다. 수첩을 읽으면서 또 눈물이 났습니다. 고모, 아버지가 왜 직접 만나러 오지 않으셨을까요? 영순이 언니가 허락하지 않았어. 그리고 오빠도. 내가 이미 자기 인생을 살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혼란을 주고 싶지 않다고 했어. 그럼 아버지는 끝까지. 응, 마지막까지 후회하면서 돌아가셨어. 하지만 원망하지는 않았어. 다 자기 잘못이라고 하셨거든. 고모와 함께 무덤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수연아, 이제 오빠를 용서해 줄 수 있겠니?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네, 고모. 용서해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그리고 진짜 아빠도 모두 각자의 사정이 있었던 거니까요. 그래. 고마워.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 방을 정리하다가 마지막 질문을 발견했습니다. 벽난로 뒤쪽에 숨겨져 있던 작은 철제 상자 안에 있었습니다. 7번째 질문, 이제 넌 어떤 인생을 살 거니? 마지막 질문과 함께 들어있던 것은 어머니의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수연아, 7개의 질문을 모두 풀었구나. 정말 고생 많았어. 이제 너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다. 내 진짜 이름, 진짜 아버지, 그리고 우리 가족의 진짜 이야기를. 엄마가 왜 이런 수수께끼를 남겼는지 궁금하지? 그냥 직접 말해주면 될 텐데 말이야. 하지만 엄마는 내가 직접 찾아가면서 깨달았으면 했어. 진실은 때로 아프지만 그 진실을 마주할 때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김태진이라는 사람은 너의 생물학적 아버지야. 하지만 그가 내 인생에서 아버지 역할을 한 건 아니지. 민수 아버지가 비록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너를 사랑했던 건 진짜야. 그리고 엄마는 너를 혼자 키우느라 힘들었지만 그 시간들이 가장 행복했어. 너 때문에 살 수 있었거든. 이제 내가 선택할 차례야. 이 모든 진실을 알고 난 후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원망하며 살 수도 있어. 왜 나를 버렸는지, 왜 거짓말을 했는지, 왜 혼자 키웠는지. 원망할 이유는 충분해. 하지만 엄마는 내가 다른 길을 선택했으면 해.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길을. 김태진도 민수 아버지도 그리고 엄마도 모두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어. 하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던 거야. 수연아, 이제 너는 자유야.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렴. 그리고 언젠가 너도 가족을 이루게 되면 우리보다 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줘.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게.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느새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품고 있던 분노와 원망, 그리고 공허함이 서서히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맞았습니다. 진실은 아팠지만 그 진실을 알고 나니 마음 한편이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에서 편지지를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김태진 씨에게 편지를 써보고 싶었습니다. 김태진 아저씨께 갑작스러운 편지 죄송합니다. 저는 강수연입니다. 강미영 씨의 딸이고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편지를 통해 아저씨가 제 친아버지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화가 났습니다. 왜 모른 척 했는지, 왜 책임을 지지 않았는지. 하지만 이제는 조금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때 아저씨도 어린 나이였고 어려운 상황이었겠죠. 저는 아저씨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미 민수 아버지가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원망하지도 않겠습니다. 그게 어머니가 원했던 일이고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강수연 드림. 편지를 다 쓰고 나니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그 다음 주 저는 민수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묘소는 잡초가 무성했습니다. 저는 정성스럽게 풀을 뜯고 묘비를 닦았습니다. 아버지, 늦었지만 찾아왔어요. 그동안 화나는 일이 많았지만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아버지가 저를 진짜로 사랑했다는 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저도 완벽하지 않으니까. 묘소에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의 고향 마을을 지나쳤습니다. 그곳에서 어머니의 옛 친구분을 만났습니다. 수연이구나. 많이 컸네. 미영이가 너 얘기 정말 많이 했는데. 그분은 어머니가 저를 키우며 얼마나 행복해했는지, 제가 상 받을 때마다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들려주셨습니다. 내 엄마는 힘들어도 항상 웃었어. 수연이 때문에 행복하다고, 수연이가 있어서 사는 보람이 있다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어머니의 7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어떤 인생을 살 거냐고요? 저는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김태진 씨를, 민수 아버지를, 그리고 모든 상처를 남긴 사람들을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저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어머니가 그랬듯이 부족하고 완벽하지 않아도 진심으로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유롭게 살겠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원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제가 원하는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어머니의 7개 질문은 제게 가장 값진 선물이었습니다. 진실은 아팠지만 그 진실을 통해 저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김태진 씨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그분도 그동안 미안했다고, 기회가 되면 만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며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하늘에서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실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의 7개 질문 여행은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처럼 저는 이제 자유로웠습니다.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도 가정을 이루게 되면 어머니보다 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미 충분히 사랑받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 민수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이제는 저 자신에 대한 사랑까지. 7개의 질문을 통해 찾은 가장 소중한 답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랑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그리고 진실을 마주할 때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 사연 재밌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감동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